변호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변호사는 글을 읽고 글로 판단하고 법정도 결국 다 글이잖아요. 검사와 대적하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일 텐데 AI가 굉장히 잘하겠죠. AI 시대가 오면 직업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시대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현재 AI, GPT-4나 이런 데다가 몇 글자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큰 AI는요 200만 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챗GPT 뭐 이런 거는요 한 4만 자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분, 뭐 2, 3분 내에 오잖아요. 굉장히 앞으로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잘 시키는 사람. 그동안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데 많이 익숙했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회사 가서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뀌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잘 지키는 사람, AI한테 잘 질문하고 잘 명령하는 사람, 그런 것이 새로운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AI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AI는 그냥 수학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데 그게 최적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니 뭐냐, 내가 AI한테 질문하면 그 결과값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I한테 잘 질문하고 명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재밌는 건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야, 꼭 이거 대답해줘, 이 말을 넣으면요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야, 너 이거 잘하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더 잘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팁을 준단 말을 안 한 경우랑 팁 많이 줄게 하고 한 경우랑 답변의 질이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나한테 부탁했을 때랑 교수님 이거 진짜 제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막 이러면 좀 저도 신경을 더 쓰게 되죠.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우리가 AI의 매니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잘 명령하고 질문하고 또 얘 잘 구슬려서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얘가 못하게 하면 따끔하게 비판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고. 좋은 매니저나 보스가 뭐죠?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방향으로 해.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하더라. 이런 예제도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AI로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AI로 내가 어떻게 잘 일을 할 거냐. 예를 들면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햄버거를 굽던 분이 직업을 잃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저는 햄버거를 굽던 분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햄버거 로봇을 빌리든지 사가지고 햄버거 사업을 하면 되죠. 왜냐면 햄버거를 굽는 분은 어떻게 햄버거를 굽는지 잘 알고 사람들이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잘 알거든요. 사진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봤더니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화가였어. 화가가. 왜냐? 화가가 그동안 대부분 수입은 초상화였거든요. 우리는 주로 풍경화를 봤지만 풍경화는 돈이 많이 안 됐겠죠. 오히려 귀족들이 와가지고 내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아니면 동네 사람이 내 얼굴 좀 그려줘.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은 그려도 못 그렸네 하고 화가로 안 됐을 거고, 재능이 있어 화가로 잘 그렸던 사람들은 화가가 됐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카메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화가였죠. 나게르라는 사람 오페라 화가였어요. 오페라 극장에서 맨날 오페라가 바뀔 때마다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고통을 느껴본 자만이 이 그림을 자동화하고 싶었던 건데, 그림이 자동화되면 내가 화가라는 직업을 잃느냐? 아니죠. 왜? 내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꾼 거죠. 그럼 고객도 그동안 귀족들이 와가 나 초상화 좀 그려줘 그랬는데, 초상화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고객님,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사진 찍으면 고객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럼 하루에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카메라를 빨리 도입한 화가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혹시 여러분들의 직업이 위협이 빨리 느껴지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일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로 직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많았잖아요. 90년대에 비디오 가게 많아서 1,000원에 빌리기도 하고 2,000원에 빌리기 하고 참 추억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넷플릭스 뭐 유튜브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80년대는 전당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당포는 아마 저 평창인 카지노 가면 아마 한두 개 있을지 모르고요. 미국 가면 애틀랜틱 시티 같은 카지노, 라스베가스 정도는 그 전당포가 있는데 이제 전당포가 없어졌죠. 왜? 신용카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 기존 비즈니스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80년대 그래도 남아있었던 전당포 주인분들이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고 전당포를 이쁘게 갖춰놨으면 전당포 살아남았을까요? 신용카드가 나타나는 이상 이제 전당포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고객한테 친절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비디오 대여점도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이상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늘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앞서 나가는, 제가 최근에 책을 3권을 썼거든요. 최근 6개월 동안. 왜 그러냐? 사실 비밀은 뭐냐? 저도 넥스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한 10년 후에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후에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10년 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최근에 땡겼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교수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있을 텐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더 잘 가꾸는 동시에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직업은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화가가 사진사로 전환한 것처럼 전문직도 AI가 들어오면 아마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사가 된 것처럼 의사든 변호사든 AI가 들어오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를 툴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프리카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전혀 체재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계속 발견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수명이 낮았다라는 거는 어떤 병이 생겨서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찍 죽은 건데 계속 병이 극복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병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계속 새로운 시장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전 유발 하라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보면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불멸. 두 번째, 오래 살다 보면 행복.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싶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삶에 지치면 신성, 신처럼. 신처럼이라는 건 뭐죠?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죠. 모든 걸 알고 모든 곳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엄청 여행을 가고 싶겠죠? 그래서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그 유발 하라리의 생각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불멸이라는 것은 의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들 이렇게 열심히 여전히 의대를 가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변호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동안은 글을 읽고 글로 판단하고 법정도 결국 다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이미지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만 결국은 변호사의 능력은 그 결과로 말을 만들어서 검사와 대적하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일 텐데 AI가 굉장히 잘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의 문제죠. 그 자격을 계속 유지시킨다면 변호사는 더 쉽게 그 일을 하는 형태의 자격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변호사의 삶은 윤택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도가 그런 영역 자체를 완전히 변호사가 안 해도 되는 영역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현재 직업이 있는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이 없는 분은 직업을 택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현재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은 저 원칙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군지를 판단하길 바라요. 그 고객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길 가다 보면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끔 우리 전화도 막 오고요. 대부분 우리가 무시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고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여자친구 생일 또는 뭐 발렌타인데이. 근데 갑자기 딱 전화 와서 발렌타인데이 선물 주고 고민하시죠. 그러면 바빠요 하고 끊게 되진 않고 맞아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그 로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감독의 영화인데 그 베를루스 총리에 관련된 영화죠. 거기 보면 그분이 엄청난 세일스맨이었잖아요. 그분은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를 해서 받으면 부동산을 팔았던 분이거든요. 거기 어떤 이탈리아 어떤 아주머니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의 말을 듣고 혹한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욕망 또는 고통을 파악해서 그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전화하기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파악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죠. 도구로. 그 다음에 이 책에 좀 나오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아닌 비고객이 있죠. 비고객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왜 내 고객이 아닌지. 대부분 그 블루오션을 창출한 사업들은 기존 고객한테 잘해준 사업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던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어떻게 보면 AI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AI는 평상시 연습하세요, 그냥. 마치 우리 체력 단련하듯이 공부하듯이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고객의 고통을 풀어주면요, 그 비타민이 되지 말고 진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어떠세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거 뭐 내 몸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혓바늘 돌 때마다 비타민을 한 2알씩 먹어요. 하루 맨날 하나씩 먹는 비타민이 저는 좀 효과가 안 나는데, 어느 날 혓바늘 돌고 피곤하면 나 비타민 부족이구나. 그러면 그냥 2알 딱 먹잖아. 진짜 혓바늘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을 약간 진통제처럼 쓰는 거죠. 근데 진통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두통이 있을 때 에드빌이라는 거 한번 먹어봤더니 마술처럼 낫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에드빌의 신봉자가 됐거든요. 물론 요즘에 1년에 한 번도 에드빌 하나를 안 먹는데, 이 창업론에 보면 비타민을 만들지 말고 진통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타민이 되면 나중에 살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딱 진통제를 제공하면 바로 사죠.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고객. 내 걸 절대 안 사는 사람.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이 있죠. 캥거루 그림이 있는 아주 간단한 와인이에요. 보통 와인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프랑스 말로 써있고 이탈리아로 써있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와인을 먹고 싶어도 와인을 잘 주문을 못해요. 근데 그 옐로테일은 어떻게 했냐, 와인을 원래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와인이야, 캥거루 그림 들어있고 영어로 그냥 옐로테일 딱 써있고 품종만 딱 써있어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멋있죠. 저 뭐야, 저 와인도 아니지. 하지만 와인을 전혀 못 먹던 분들은 그 옐로테일은요, 테이블에다 이미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프로모션을 했어요, 레스토랑에다가.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어떻습니까? 와인 뭐 드실래요? 그러면 그냥 그 와인을 잘 모르던 분도 이거 뭐 먹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인의 고객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와인 산업의 비고객들한테 와인을 파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와인 회사들은 싫어하나요? 그 옐로테일이라는 회사를 좋아하죠. 왜? 박수 치는 거죠. 왜? 와인을 안 먹던 사람이 옐로테일이라는 회사 덕분에 와인을 마시게 되고, 와인을 마시다 보면 난 지금 옐로테일 덕분에 와인을 알게 됐는데 이젠 좀 프랑스 말도 써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